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나로 보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남게 될까요? 텅 빈 방 안, 그곳에 커다란 갑충 한 마리가 누워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청년 그레고르입니다. 이 이야기는 벌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사라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Journey to Insight JTI 북스입니다. 오늘의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그레고르 잠자는 가족의 유일한 생계부양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무기력했고 어머니는 병약했으며 여동생은 아직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는 믿음직한 아들이자 성실한 오빠라는 무게로 매일 새벽 출근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대한 벌레로 변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자신의 몸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지각하면 어쩌지? 가족들의 생계는 어떡하지? 그는 벌레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고민합니다. 문 밖에서 가족들의 독촉 소리가 들려오고 회사 상사까지 집으로 찾아옵니다. 부모님은 변명거리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그의 흉측한 몰골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경악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감춰야 할 존재가 됩니다. 이후 그레고르를 돌보는 일은 여동생 그레테가 맡게 됩니다. 어머니는 감당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외면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선한 음식을 놓아두지만 그레고르는 거의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레테는 조금은 상한 음식들을 가져와 봅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먹습니다. 그레테는 그가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음식은 늦어지고 방은 더 이상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는 점점 일상에서 밀려납니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뒤에야 비로소 가족들은 본 모습을 보입니다. 무능력해 보였던 아버지는 다시 권위를 세우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각자의 생존 전략을 찾습니다. 그레고르라는 희생양 위에서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반면 그레고르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위해 돈을 벌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소모하듯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젠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려 흔들거리는 낯선 즐거움 속에서 그는 평생 짊어졌던 의무라는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감각에 익숙해집니다. 이것은 자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유는 그가 사람이었을 때 결코 가질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레테가 음식을 가져다 줄 때마다 그레고르는 늘 몸을 숨깁니다. 하지만 벽 위에 붙어있는 모습이 그레테의 눈에 띄고 맙니다. 그레테는 오빠가 더 넓게 움직일 수 있게 가구를 치우자고 제안합니다. 그 제안은 배려처럼 보였지만 그레고르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구를 치운다는 것은 아들의 마지막 인간다움을 지워버리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입니다. 하지만 결국 가구는 밖으로 옮겨집니다. 그레고르는 강하게 저항합니다. 벌레가 되었지만 직접 액자에 넣어두었던 그 그림만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액자에 달라붙어 자신이 인간이었던 마지막 흔적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아버지는 분노하며 사과를 던집니다. 그중 한 조각이 그레고르의 등껍질에 깊이 박혀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상처는 육체의 고통을 넘어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한 존재의 아픔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카프카가 느꼈던 가장 개인적인 고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시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카프카가 이 소설을 쓴 20세기 초 유럽은 사람의 가치가 역할과 기능으로 나뉘던 시기였습니다. 프란츠 카프카 역시 낮에는 보험사 직원으로 밤에는 작가로 살아가며 쓸모없어지면 버려지는 인간의 비극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했습니다.
그레고르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 하숙인을 받습니다. 당시에는 산업화와 기계화로 도시 노동자들이 늘어나던 시기였고 방 하나에 여러 하숙인을 들이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레고르의 방은 낡은 짐을 쌓아두는 창고가 됩니다. 3명의 하숙인들은 깔끔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가 끝난 뒤 하숙인들은 그레테의 연주를 듣고 싶어하고 그녀는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그 연주는 한때 그레고르가 가장 지켜주고 싶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레고르는 조용히 밖으로 나옵니다. 그는 음악을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게 된 하숙인들은 크게 화를 내며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그때 그레테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떨쳐버려야 해요. 이것이 그레고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누구도 그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반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는 이제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레고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썩어가는 사과의 통증조차 더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 가정부가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삶은 끝나 있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주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기차를 타고 교회로 나갑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젊고 생기 넘치는 그레테를 바라보며 부모는 새로운 희망을 품습니다. 이 결말은 소름 끼치도록 평온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소멸은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잔혹한 진실을 말합니다. 카프카는 독자에게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이 세계가 얼마나 냉혹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계에서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915년에 발표된 변신은 문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거대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평생을 불안과 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의 삶 전체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아버지 헤르만 카프카는 자수성가한 상인으로 강한 성격과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카프카는 건강이 약했고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깊이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기대와 기준은 늘 부담이었고 이러한 감정을 일기와 편지에 남겼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쓴 긴 편지에서 그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이 권위 앞에서 위축되거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내 가치는 내가 무엇을 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강박 속에서 카프카는 스스로를 한 마리의 벌레처럼 초라한 존재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내느냐와 존재 그 자체 사이에서 그레고르의 비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그 존재마저 부정당했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아침 사회적 기능을 상실한 채 일어난다면 당신의 곁에는 누가 남을까요? 소설 속에서 문은 중요한 상징입니다. 변신 초기, 문은 그레고르와 가족을 잇는 유일한 소통 창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문은 굳게 닫히고 그레고르는 방 안이라는 고립된 섬에 갇힙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타인을 소외시키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를 방 안에 두고 외면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잠재적 그레고르입니다.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사회적 벌레가 될 수 있습니다. 출간 당시 카프카는 출판사에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 작품의 표지나 사파에 벌레의 모습을 그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형상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떠올리는 그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나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카프카의 이 비극적인 서사를 통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감각할 것인가입니다.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었을 때 만약 누군가 그 흉측한 다리와 등껍질 너머에 여전히 그레고르라는 영혼이 있음을 믿어주었다면 결말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변신은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껍데기 안의 본질을 바라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해내는 나가 아닌 존재하는 나로서 인정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타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판단하게 될까요? 그 판단은 과연 정당한가요? 이 소회는 다음 편에서 사회라는 구조로 확장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TI 북스였습니다.